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49제를 치른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즘엔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막장 기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작가들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건들이 사방에 널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지금은 남남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저는 연애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질이라기보다는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해야 할 거예요. 매번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나같이 찌질한 놈이거나 여자 등쳐먹으려 드는 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연애는 접고 일에 올인했어요. 남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일만 붙잡고 산 덕에 승진도 빨랐고 그만큼 연봉도 꽤 높았죠. 집안에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목돈도 툭툭 내밀 수 있어서 집에서는 잘난 딸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30대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동기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며 집들이에 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부부와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같이 붙어 다녔던 절친이라서 없는 시간을 쪼개 참석하게 되었죠. 비록 집값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이었지만 그래도 월세 월문부터 시작해 전셋집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동기 부부는 재학 시절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 13년 차를 맞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아들에 7살짜리 딸도 하나 두고 있었죠. 나와 같은 나이인데 이들은 이미 이룰 걸 다 이룬 셈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고 게다가 집까지 있으니 말이에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 집에서는 가사의 큰 보탬이 되는 장한 딸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연신 술잔을 비웠는데 그때 남자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수진아, 너 아직 솔로지? 야, 잘됐다. 나랑 친한 직장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녀석이거든. 근데 이 녀석이 연애 고자지 뭐냐? 실력도 있고 남자가 봐도 정말 괜찮은 녀석이야. 어때? 소개팅 한번 안 할래?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 탓이었는지 취기 탓이었는지 아무튼 소개팅을 하겠다고 해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수요일 대학 동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약속 잡을까 하는데 어떠냐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들인 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그날 했던 소개팅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친구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지난 연애의 실패가 떠올라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평소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엄청 싫어하는 탓에 그날도 20분 일찍 도착을 했는데 카페 안을 둘러보니 상대 남자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한 20분쯤 더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안 오면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제 또래의 남자가 헐레벌떡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랑 소개팅을 하기로 된 남자였죠. 약속 시간을 15분이나 넘기고 도착한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뿐이었죠. 거절할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전철에서 막 내리려는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배를 잡고 쓰러지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을 걸 알았지만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구급차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느라 늦었다는 말에 살짝 미안해지더라고요. 이걸 기회라고 여긴 내 자신이 너무 옹졸한 것 같았거든요. 전화번호라도 알았더라면 미리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제가 미리 윤 팀장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주지 못한 탓에 연락 못 드렸어요. 어찌 됐던 간에 제 실수니까 사과드립니다. 마침 저는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따질 참이었는데 그마저도 원천봉쇄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대답했죠. 일찍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뜻하지 않게 그날 소개팅 상대자와 저녁 시간까지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대학 동기 말대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매너가 좋다거나 여자를 대하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데 진심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되게 첫 만남에서는 어떻게든 상대한테 나를 잘 보이려고 애쓰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였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나오다가 근처 오락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낡은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처음 보게 됐어요. 아버지도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이후 그 게임에 빠져서 매일같이 그 오락실에 드나들었어요. 우리 집에 버스로 세정류장이나 가야 나오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부모님 몰래 학원도 빠지면서요. 그러다 일주일 만에 딱 걸린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았죠.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엄마가 어찌나 화를 내시든지 내가 게임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빠는 뭐 좋아하셨죠. 당신이 조기 교육을 잘해서 아들이 좋은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고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거엔 거의 반쯤 미쳐서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난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딱 제 적성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마다 얼마 안 돼서 차였어요. 그렇게 일이 좋으면 일이랑 평생 살라더군요. 오늘 수진 씨 만나보고 수진 씨랑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라도 괜찮다면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자의 모습에 그동안 굳게 닫았던 문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연애에 소홀해 솔로로 지내게 된 남자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사람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한테 동질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이 남자를 통해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연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생각보다 제게 잘 맞더라고요. 서로 일에 빠져 사는 타입이라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일주일에 2, 3일은 야근을 하는 저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만나 하루를 꽉 채워서 몰아서 놀고 일요일은 각자 집에서 나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고정 스케줄이 되었죠. 남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연애 초반인데 한 10년 같이 산 부부처럼 지내냐고 의아해했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소개팅을 주선한 대학 동기부부도 이런 두 사람을 보고는 몇 달 안에 헤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청첩장을 동기부부에게 내밀자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더군요. 야, 난 니들이 결혼까지 갈 줄 진작부터 알았다. 니들 결혼해 우리 부부가 공들인 거 잊으면 안 된다. 큰 선물 기대하마. 원래가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덕분인 거잖아요. 우리 결혼에 대학 동기가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남을 주선해준 친구라서 선물로 로봇 청소기를 사주었어요. 34세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살림도 병행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 역시 가사 일을 함께 부담하기는 했지만 대개 맞벌이 가정이 다들 그렇듯 우리 집도 가사 분담 비율은 제가 더 높은 편이었죠. 요즘은 새벽 배송도 잘 되고 어지간한 식재료는
문 앞까지 배송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다듬고 정리해서 음식 조리까지 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청소와 빨래도 남편과 번갈아 하기는 했지만 결혼 전엔 엄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받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일이 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 문제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사는 거야 힘들면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일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 대접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는 해도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환갑이 넘은 연세에도 사고를 어찌나 많이 치시는지 조용히 넘어가는 계절이 없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선 네 아빠 좀 말려보라고 닥달을 하시고 그럼 남편은 저한테 도움을 청하곤 했거든요. 아버님이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제 말은 좀 들어주시는 편이라 그런다는 건 알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버님, 복권방을 차리시겠다고요? 그러려면 로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 밖에 복권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건 있으세요? 아가, 설마 니네가 그런 것도 없이 복권방을 하겠다고 했겠냐? 내가 말했나 모르겠는데 박 사장이라고 그쪽에 발이 넓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사업자 등록부터 기계까지 다 준비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 계좌로 일단 5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준비해준댔어. 그래서 말인데 아가, 니들 돈 좀 있냐? 내가 가게 구하고 수리 좀 하느라 자금이 좀 모자라서 말이다. 어떻게 한 5천 정도 빌려줄 수 없겠니? 아버님,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돈을 맡기신다고 그러세요. 박 사장이라는 그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기는 해요. 복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만 사업권을 딸 수 있는 건데 그걸 박 사장이라는 분이 대가 없이 아버님한테 넘겨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일단 그분 연락처부터 주세요. 저희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박 사장이란 사람이 정말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제 외삼촌이 경찰이라는 걸 아는 터라 아버님도 이참에 확실히 해둘 요량으로 박 사장의 연락처를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외삼촌을 통해 박 사장이 전과 7범의 사기꾼으로 현재 수배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박 사장을 만나러 가는 척 하면서 외삼촌한테 박 사장을 넘겼죠. 그 일로 아버님은 사기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계약을 끝내고 수리까지 들어간 가게는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팔자에 없는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셨죠. 가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장사는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매달 월세를 내며 가게를 놀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가게세라도 벌 요량으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월세나 벌자고 시작한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사단을 불러왔지 뭐예요. 장사가 좀 되자 아버님이 또다시 일을 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번엔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신 거죠. 어머님 가게로 아버님이 몰고 온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자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고 또다시 제가 아버님을 말리게 된 거예요. 아가,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거야. 간판 달아주고 부자재 유통만 연결해주면 매달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니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일이 또 이렇게 풀릴 줄 누가 알았다니. 이러다 몇 년 안에 나도 백종원이처럼 요식업계 대부가 되는 게 아닌가 몰라. 사람들은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밑바닥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위까지 올라왔는지는 볼 생각도 않고 화려한 순간만을 부러워하기 마련이잖아요. 제 시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종원 씨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돈도 잃어보고 사람한테 상처도 당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텐데도 아버님은 그걸 그저 운때가 잘 맞아서 그런 걸로 치부해버리더군요. 대개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는 인간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바쁜데 또 사고를 치려는 아버님을 보니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과격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더는 돌려 말할 기운이 없거든요. 아버님 음식 장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단 며칠이라도 일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없죠. 그런 분이 무슨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장사가 잘 되긴 하지만 그게 다른 곳에서도 잘 먹힐 거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자재 유통까지 맡으시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아는 분은 있으세요? 혹시 아무데다 거래 터놓고 아버님이 중간 마진 떼먹으면서 각 매장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식재료 보내시려는 건 아니죠? 그러자 아버님이 전곡을 찔린 것처럼 입을 꾹 다무셨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식재료 가격 다 나오는데 타 매장과 차별점도 없이 어떻게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이러시냐고요. 가끔 보면 아버님 정말 대책 없으신 거 아세요? 지난번 박 사장 건으로 일 치르시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쩌냐고요. 저도 그 일도 아버님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머님한테 전화만 오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요. 이번엔 아버님이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걸까 겁부터 난단 말이에요. 제발 저희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사고 좀 그만 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참다 못해 쏟아낸 말이었지만 막상 말을 뱉고 나니 아버님께 죄송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이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면 제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냉랭하기 그지 없으셨죠. 그래도 사고 쳐서 식구들 힘들게 하고 돈 날리는 것보다는 낫다 싶었어요. 아버님의 이런 태도가 달라진 건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뒤였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입덧은 어떤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지 평소엔 관심도 안 주시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시며 앞으로 태어날 손주 생각에 들떠 계셨어요. 비록 지난 몇 년간 시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 그간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사고 없이 지내주시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임신 3개월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월차를 내고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죠. 하필 그때 친정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 네 아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다 네 시아버지 때문이야. 아,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기어이 이 사단을 내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쓰러져? 사단을 냈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으니까 네 아버지 찾아가 물러라. 세상에 어쩜 사기칠 데가 없어서 사돈한테까지 사기를 친다니? 내가 정말 네 시아버지만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야. 일단 친정아빠 걱정에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남동생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고 엄마랑 캠핑카를 몰고 여행을 다니실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저희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더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돈이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침 캠핑카를 처분해놓은 이가 있어요.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한창 캠핑카 열풍이 불었을 때 충동적으로 산 거라 지금은 차고에 모셔둔 상태랍니다. 사돈만 괜찮다면 내가 연결해 드릴까요? 그 말에 아빠는 일단 차부터 보자고 하셨고 제 시아버지를 따라 차가 파킹돼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시아버지 말대로 차는 거의 새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고 그럼에도 중고이기에 가격은 새 차 가격의 60%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차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막상 배송된 차는 다른 차였던 거예요. 외형은 같았지만 주행거리가 엄청난 차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건 사기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쪽에서 오히려 화를 내더란 거예요. 애초에 주행거리 조작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사돈인데 왜 내가 사기꾼이란 겁니까? 정 싫으면 내 돈부터 가져와요. 알고 보니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던 저희 시아버지가 이미 커미션으로 500만 원을 받아가셨던 거예요. 차주는 그 돈을 가져오면 그때 환불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남도 아니고 사돈이 사기를 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날릴 수도 없어서 제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적도 없고 중간에서 좋은 일 했다가 날벼락 맞은 격이라며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더래요. 그래서 결국 일단 저희 아빠 돈으로 차주한테 500만 원을 주고 차를 환불받게 되었죠. 제 시아버지한테 뜯긴 돈은 차차 받기로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제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한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아니, 그 돈을 뭐하러 내줍니까? 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차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면 그건 차주 문제인데 왜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내가 돈을 뱉어내야 한답니까? 사돈이 괜히 나타서 돈 500만 뜯긴 거니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하세요. 나 원참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결국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멱살잡이까지 하셨고 그 바람에 혈압이 오른 아빠는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죠. 엄마는 이런 사람과는 사돈 못한다고 이혼하라고 소리치셨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실수하신 거네. 그 돈을 뭐하러 대신 돌려주셨대? 계약이 성사가 됐던 파기가 됐던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신 건 맞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 물론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이 주행거리 사기친 걸 몰랐다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인 거라고. 자기는 정말 아버지가 주행거리 고친 거를 몰랐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그랬어. 평소 아버님 행동을 미루어 보건대 아버님이 직접 사기를 주저했다는 말이 더 신뢰가 간다고. 야, 너 진짜 애가 왜 이러냐?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며느리인 네가 우리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 솔직히 이번 일은 제값보다 싸게 사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한 네 아버지 탓이 더 큰 거 아니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평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단 말을 달고 살았던 남편은 정작 그 순간만큼은 자기 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양가 아버님의 싸움은 결국 저희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한 뒤로 저를 대신해 가사일을 도맡아 해주던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때로는 외박도 하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그로 인한 문체까지 이어졌어요. 안팎으로 저를 압박하는 일들이 이어지자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던 저는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얼마 뒤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유산이 된 거였죠. 임신 3개월까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늘 주의를 주셨는데 하필 연달아 일이 터지면서 결국 이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제가 유산을 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남편은 퇴근 시간보다 평소 일찍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모든 일이 남편 탓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미웠어요. 제 유산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특히 아빠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유산을 한 것 같아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흉인 시아버지만큼은 태도가 달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늦은 밤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오신 아버님은 버럭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여자가 돼서는 뱃속에 자식 간수도 못하고 네가 뭐 잘했다고 그러고 있냐? 세상 빛도 못 본 내 손주가 불쌍해서 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도 네가 엄마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왜?
또 이 시애비 앞에서 따박따박 할 소리 못할 소리 떠벌려 보지 그러냐? 에이, 한심한 것 같으냐고.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새끼 위해서라면 부모님 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멍청하게 마음 쓰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버님, 세상 빛 못 본 손주 생각에 밥도 잘 못 드신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손주 무지개 딸이 건너게 하는데 아버님이 지대하게 일조하셨다는 거요. 아버님이 생각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자식 잃은 며느리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럴 마음 없으시죠? 그러니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아버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 제 화만 돋우는 아버님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남편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이런 자기 아버지가 밉고 창피하지만 부모라서 어쩔 수 없다고 울먹이더라고요. 대신 제가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다더군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이런 남편의 말에 한 번은 내가 참아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어이 마지막 끈까지 잘라내시더군요. 제가 유산을 하고 1년이 지나던 무렵 저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시긴 했는데 그래도 약도 드시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도 받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던 차에 벌어진 일이었죠. 엄마가 계모임에서 단풍 여행을 떠난 날이라 욕실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친정아빠의 황망한 죽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오빠랑 올케 언니가 알아서 장례 준비를 해준 덕분에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장례 이틀째가 되던 날 제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면서 사건은 시작이 되었어요. 조문을 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식사를 하시고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화투판을 벌이신 게 문제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한테 화를 내자 오빠가 말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면서요. 하지만 자정이 다 돼가고 다들 장례식장 한켠에서 잠을 청할 때까지도 시끄럽게 떠들며 화투를 치는 통에 더는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원래 장례식장에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어 줘야 상갓집 분위기도 나고 하는 거야. 나 한창 운빨 서는 중이니까 잔말 말고 저리 가. 너 때문에 부정탈락. 평소 아버님도 멀쩡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화투판에 앉아있는 아버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반쯤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화투장을 쪼고 있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도박 중독자 같은 모습이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 아버지 혹시 도박하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사기까지 쳐가며 돈에 집착했는지를요. 가서 당신 아버지 말려.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도박판 벌리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신고할 거야. 결국 남편이 가서 그만두시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도박꾼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투판을 뒤엎으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그 순간 아버님이 미친 사람처럼 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장 입구로 달려가 조이금함을 뒤지더라고요. 이미 막내 동생이 정리를 해둔 터라 함 속에는 늦게 찾아온 조문객이 넣은 돈봉투가 2억 개 정도 남아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뒤지면서 돈을 꺼내 챙기더군요. 돈 어딨어?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를 잃었는 줄 알아? 자그마치 500이야. 그러더니 제게 달려와 멱살을 쥐고는 소리쳤어요. 네 년이지? 내 아들 들쑤셔서 판 엎은 거 다 네 년이 시킨 짓 아니냔 말이다. 너 때문에 다 이긴 판 놓친 거니까 네가 돈 물어내라. 오늘 받은 조의금 있을 거 아니야. 내 돈 500만 원 내놓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저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던 사람들이 다들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저 멍청한 녀석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통에 내가 내 발을 찢게 됐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멍청한 아들이요? 그게 부모로서 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아들이 멍청하다는 말에 저도 동의해야겠네요. 왠지 아세요? 나 같으면 당신 같은 부모 진작에 영 끊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끝까지 미련 못 버리고 어떻게든 챙기려는 제 남편이 정말 바보같이 멍청하고 불쌍하니까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가 보구나. 이제 보니 얘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어디 시애비 앞에서 함부로 입방정을 떨어.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그럼 아버님 부모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버님 같은 인간을 만드셨대요. 툭 하면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그 나이 먹도록 부인 등골 빼먹고 살면서 잘 사는 아들 내외 갈라서게 만들었으니까요. 갈라서긴 누가 갈라서? 누구긴요. 아버님이 멍청하다고 한 그 아들이죠. 저 이제 아버님 며느리 그만하려고요. 사람이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아버님 며느리로 살면서 참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매 순간마다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아버님 며느리였던 저는 잊어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티끌만한 오점도 남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혼 선언에 남편은 사색이 돼서 달려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며 자기가 잃은 500만 원이나 받아가자고 아들을 닥달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손을 뿌리치며 발악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아버지는 창피함도 모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장례식장이에요. 꼭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추태를 보이셔야 했냐고요. 500이죠? 그걸 왜 조의금에서 받아가요? 아버지 자식이라는 게 정말 창피해요. 할 수만 있다면 영 끊고 살고 싶다고요. 왜 하필 당신이 내 아버지였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휘청하더니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얼이 빠진 얼굴로 눈물만 줄줄 흘리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중학교에 다니는 큰조카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 못 도망가게 잡으라면서 곧 경찰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을 붙잡았고 몇 분 뒤 도착한 경찰한테 넘겼어요. 제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가족이 장례를 마무리 짓는 동안 남편은 아버님 문제로 경찰서에서 뜬 눈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아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는 약간의 미련이 남았지만 도저히 시아버지를 보고 살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성격상 자기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이쯤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지는 게 맞겠다 싶었죠. 남편도 장인 장례식장에서까지 도박판을 벌인 자기 아버지 행동 탓인지 저를 잡지는 못하더군요. 이혼 뒤 대학 동기를 통해 들었는데 그날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잡힌 사람들 중 몇 명은 사기 도박단으로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왔던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거였죠.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풀려나겠지만 아버님은 전적이 많아서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그간 가족들 몰래 시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엔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시어머니는 결국 집이며 폐물 등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빚을 갚아야 했어요. 남은 거라곤 떡볶이집 하나뿐이었죠. 그나마도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가게 주인한테 보증금을 빼간 탓에 일세를 내며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에 놓을 수는 없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신혼집을 정리한 탓에 시댁에서 지내던 남편은 월세집을 구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결혼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과는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었네요. 하지만
진흙탕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헤어나올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젊으니까 실패로 끝난 결혼을 반면교사 삼아 남은 인생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저 응원해주세요. 털어놓고 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